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21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중요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과 그리고 어떤 그 문제점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의미를 보면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 주민이 뭐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걸 전제로 할까요? 그쵸, 바로 그 지방자치의 대비점에 있는 정부는 바로 중앙정부가 되겠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독립성을 부여받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 이게 지방자치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문제를 자신의 의사와 책임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정부의 어떤 대척점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방자치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의미. 그래서 정치활동 중심의 지방자치를 의미한다고 할 때는 바로 주민자치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스스로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 행정활동 중심의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것, 그런 의미의 자치는 바로 단체자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자치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의미의 주민자치와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권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의 단체자치가 모두 시행될 때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자치가 갖는 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생활 주변,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때의 의미, 무슨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지방자치가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방자치는 바로 민주주의의 어떤 시작이다. 기초다. 이런 의미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 분립 원리의 실현에 기여한다. 왜냐하면은 바로 정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에 실현한다는 거.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권력이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거를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했는데, 그럼 수평적 권력 분립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어떤 국가 권력 기관들이 각각의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바로 이런 것이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이런 어떤 권한의 분립, 권한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자 정치의 훈련장이다. 뭐 이런 유명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네요. 평범한 사람들이 지역 기반의 의사결정을 결정 과정을 거쳐 지역 공동체의 운영과 생활의 변화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아주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지방자치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지방자치제가 규정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직선제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주민 직선제로 바뀌게 되고,
최초의 지방의회가 주민 직선제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1960년에는 4.19 혁명 이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5.16 쿠데타 이후에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서 임명되어가는 임명제, 그래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다가 다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것은 민주화 이후 1990년대 이후 각급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들의 직선제에 의해서 어, 이런 사람들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직선제가 정착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지방의회, 중랑구에 사는 사람인 경우에 지방의회는 뭘까요? 지방의회는 중랑구 의회가 되겠죠. 또는 서울시의회. 이게 지방의회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중랑구청장 또는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보면은 의결기관, 그러니까 국가로 따지면 국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국회 역할,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든지 어떤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 다음에 어떤 집행기관인 어떤 정부 단체장의 어떤 일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집행기관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광역이 넓은 단위고 기초가 좁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도 이런 단위가 바로 광역 단위고,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런 단위가 광역 단위고, 경기도 밑에 예를 들어서 화성시라든지 강원도 밑에 뭐 양구군이라든지 이런 단위가 기초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를 따지면 서울시가 광역 단위고 중랑구가 기초 단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자, 우리나라는 주민 직선제에 의해서 이런 어떤 지방정부를 구성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방의회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의회는 국회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결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어,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기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다. 임기는 4년이고 지역구 의원과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지방 업무의 심의의결권이 있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만들 수 있는 법을 조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그를 개정하고 폐기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중랑구로 따지면은 중랑구 의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회 이런 데서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이런 어떤 그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규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보면 집행기관이 되겠죠. 주민의 역시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임기는 똑같이 4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이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전반을 지휘하게 되는 거죠. 중랑구청장이 중랑구청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단체장이 만들 수 있는 법규를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조례안 제출 및 거부권 뭐 이런 것들 들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규칙. 금방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요거 하기 전에 프린트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자, 교육감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62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자, 선출. 역시 교육감도 선출되는 거죠.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 있는 겁니다. 주민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역시 4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그 어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게 바로 주민투표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정책 등에 대한 투표.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따지면은 국민투표제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민투표제도가 있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중랑구민들이 중랑구청장이나 아니면은 중랑구 의회 의원을 자를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주민소환제도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소환제도는 있지만은 국민소환제도, 국민소환제도라는 거는 국회의원을 자를 수 있는 제도죠. 그거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걸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 자, 이거를 주민 발안, 어떤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발안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발안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실시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 감사 청구 제도, 뭐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주민 소송 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청원 제도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